(1월) 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4%로 추가 진정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3.1%인 반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4%로 차이를 보여 어떤 게 맞는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국경 지역을 방문하고 상반된 국경 이민 정책을 놓고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데드라인을 맞았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사실상 피했습니다. 미국 대학 학자금 빚이 1인당 3만 달러 이상이며 로스쿨은 13만 달러, 의대는 21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4%로 추가 진정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혼조세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같은 것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6월 12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더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올 1월에도 전달보다는 오른 반면 전년보다는 추가 진정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한 물가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1월에 전달보다 0.3% 오른 반면 전년보다는 2.4% 상승으로 집계됐다고 연방상무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간으로는 12월보다 더 많이 오른 반면에 연간으로는 12월에 2.6%에서 1월에 2.4%로 추가 진정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월에 전달보다 0.4% 오른 반면 전년보다는 2.8%로 추가 진정됐습니다. 코어 PCE도 월간으로는 전달의 0.1% 인상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지만 연간으로는 2.9%에서 소폭 둔화된 겁니다. 1월의 상품 가격은 전달보다 0.2%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6%나 올랐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상품 가격은 0.5% 내렸고 서비스 가격은 아직도 3.9%나 비싼 수준입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5%, 전년보다는 1.4%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1.4%, 전년보다는 4.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첫 1월의 PCE 물가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같게 나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6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9일 현재 연준이 3월 20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7.5%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인 5월 1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6.6%로 금리 인하 가능성 22.9%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6월 12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2.2%로 올라가 동결 가능성 34.8%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나베, 즉 전미경영경제학회의 예측에선 연준이 6월 12일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 시작해 정례 회의를 한 번씩 걸러 9월과 12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올 한해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1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3.1%로 발표된 반면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4%로 큰 격차를 보여 어떤 게 맞는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CPI 소비자 물가로 미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연방준비제도는 PCE를 선호하며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물가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 나뉘어 매달 보름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연방노동부가 대도시에서 200개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물가를 계산해 매달 중순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연방상무부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쓴 지출액으로 물가를 계산해 매달 말에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1월과 같이 CPI와 PCE에 큰 격차가 벌어져 어느 게 더 맞는지, 어떤 것을 보고 금리 동결 정책이 이루어질지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1월의 CPI는 전년에 비해 3.1% 오른 것으로 지난 13일 발표됐으나 PCE는 29일 발표에서 전년보다 2.4% 오른 것으로 추가 진정된 것으로 나와 0.7%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3.9%였던 것에 비해 근원 PCE는 2.8%로 1%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정치인들은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를 주로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놓고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며 PCE 물가, 근래에는 근원 PCE 물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PCE 물가로 연 2% 상승을 기준으로 삼고 이보다 훨씬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근접하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CPI 소비자 물가가 PCE 물가지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도시들에서 높은 모기지와 렌트비 등 주거비가 3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PCE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CPI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헬스케어 의료비 지출은 반대로 CPI에선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PCE에선 16.1%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시골 지역 등 어느 곳에서 살고 있고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에 따라 체감 물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동시에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해 상반된 국경 이민 정책을 놓고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국경을 열어놔 한 해 200만 명 이상 몰려들어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들이 한도를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공화당이 무산시켜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국경 난민 이민 정책을 놓고 리매치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릴 수 없는 한판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 국경 체포자들이 한 해 200만 명을 넘어서며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과 최대 공격 무기로 다시 꺼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에 텍사스의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해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리오그란데 지역인 텍사스 브라운스빌을 찾아 국경과 이민당국 사무실에서 잇따라 보고를 받고 국경 난민 이민 대책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5마일 떨어진 같은 텍사스의 이글 패스 국경 지역을 방문해 현행 정책을 폐기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경을 완전 열어놓는 바람에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 기록적인 200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이 국경에서 체포됐고 이들을 대거 석방하고 대도시들로 보내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에서 간호대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지목하며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는 독약이 되고 있다고 일갈하고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 첫날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한 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이상 추방, 국가방위군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권 부여, 출생 시민권제 폐지 등 전례 없는 이민 제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트럼프가 반대하자 공화당 의회가 이를 폐기시켜 국경 난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들과 손잡고 불법 입국자들이 일주일간 일평균 5,000명, 하루 최대 8,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즉각 폐쇄하는 강경책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한다고 밝히자 공화당이 포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측은 지난해 12월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한 달 25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운 바 있으나 강경책이 마련된다는 소리에 올 1월에는 절반으로 반감됐다고 강조하고 국경 난민 이민 정책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선거 전에 이를 악용하려는 트럼프 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의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후보의 국경 난민 이민 정책을 더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57%, 바이든 22%로 무려 35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데드라인을 맞았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사실상 피했습니다. 임시예산 만료일인 3월 1일은 3월 8일로, 3월 8일은 22일로 2주간의 추가 임시예산 지출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처리하게 돼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6개월 동안 세 번째로 맞았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역시 막판에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가 2주간 임시 예산을 추가 지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어 연방 셧다운을 사실상 모면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에서는 강경 보수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들이 강력한 예산 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219대 213의 의석 분포에서 민주당 213명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신속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둘로 나뉜 임시 예산에서 3월 1일에 만료되는 20%는 3월 8일까지 일주일 더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3월 8일에 만료되는 80%의 예산은 2주 늘어난 22일까지 추가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새로 3월 8일까지 추가로 임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처들은 재향군인부, 농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전체의 20%입니다. 만약 3월 2일 새벽 0시 1분부터 1차 연방 셧다운이 벌어졌다면 농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 지원, 거주 지원비인 주택 바우처 등이 차질을 빚어 빈곤층, 저소득층, 노약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3월 8일에서 22일로 2주 더 늘어난 임시 예산을 지출받게 된 부처들은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으로 전체 예산의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연장된 기간 안에 워싱턴 정치권은 총규모 1조 7천억 달러의 2024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을 최종 가결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은 12개로 나뉘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워싱턴 정치권에선 절반인 6개에 합의해놓고 있어 3월 8일까지 합의된 부처에 연간 예산안부터 처리한 다음 나머지는 3월 22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방 셧다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화당 하원이 상원 가결안을 다루지 않아 최종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을 놓고 막판 맞대결을 펼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 1인당 3만 달러 이상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으며 로스쿨은 13만 달러, 의대는 21만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빚지고 있는 미국민들은 4,320만 명으로 총액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재학생 610만 명, 졸업 후 상환 중인 사람들은 2,570만 명이나 되고 상환을 못해 디폴트, 지불 불능에 빠진 대졸자들도 4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대학문을 나서는 대졸자의 절반을 넘는 54%는 주로 연방 차원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칼리지 보드가 집계했습니다. 학자 융자금 총액은 1조 6천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4,3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미국인 1인당 학자 융자금으로 2021년 2만 9,100달러, 현재는 3만 달러 이상 빚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20만 명 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610만 명이고 대졸 직후 수개월간의 상환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1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후 12개월, 취업 후에는 6개월 후부터 월 상환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2,570만 명이고 상환을 연기받고 있는 경우가 300만 명, 일시적으로 단기간 상환 유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지불 불능으로 판정받은 경우가 440만 명이나 됩니다.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특수목적 대학원 과정을 밟는 사람들의 학자용자금 빚은 학부 졸업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대학 과정을 밟을 경우 4만 내지 5만 5천 달러의 학자용자금 빚을 추가로 지고 있습니다. MBA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5만 2천 달러를 더 빚지고 있습니다. 법과 대학원에 진학해 이수하면 13만 3천 달러의 학자금 빚이 늘어납니다. 수의과 의사들은 14만 7천 달러의 학자금 빚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약사가 되려면 16만 8천 달러의 학자용자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메디컬 스쿨 과정을 밟으면 20만 7천 달러의 빚을 내야 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선 가장 많은 29만 4천 달러의 학자용자금 빚을 추가로 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전체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연방 차원의 학자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학부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소진한 후 대학원이나 전문직 과정에서는 재단의 무상 지원이나 장학금을 제외하고 민간 융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는 옥시덴탈 칼리지와 컬럼비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시절 부부 앞에 12만 달러의 융자 빚을 진 데 이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하버드 로스쿨에서 각 4만 달러씩 모두 8만 달러 이상의 빚을 져서 20만 달러 이상의 학자용자금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첫 당선됐던 2008년보다 불과 4년 전인 2004년에나 학자용자금을 다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